현재 강보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232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의 장중 흐름도 따라가 보도록 할까요? 코스닥 더욱더 상승 탄력을 받으면서 고가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750포인트 목전에 두면서 0.81%의 상승입니다. 자, 수급 상황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매도 금액이 점차 늘어나면서 258억 원의 순매도가 출회가 되고 있는데요. 기관은 10시 이후로 매도로 전환을 했지만 매도 금액이 늘어나지 않고요. 조금씩 줄어들면서 20억 원의 순매도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 전기전자 업종 매도를 보이고 있고요. 현재 매수를 보이고 있고요. 반면 의약품 업종에 대해서는 현재 매도를 보이는 모습 기관과 함께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의 수급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의 수급도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의 매수세가 코스닥의 지수도 견인하는 모습인데요. 외국인의 400억 원의 순매수 그리고 기관도 200억 원의 동반 매수가 포착됩니다. 먼저 코스피 업종별 등락률로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업종들이 그래도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에 힘입어서 전기전자 업종, 강보합권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하지만 의료정밀 업종에서는 3% 가까이 좀 밀리고 있는데요. 덴티움이 4분기 실적이 좀 부진하게 나오면서 좀 주가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3%대 하락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대부분의 종목들, 운송 장비 업종도 그렇고요. 보험 업종 가운데서는 손해보험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빨간불이 켜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업종별 등락률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들이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업종이 정확히 오른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요. 상승 종목 수로도 모든 종목들이 좀 상승하면서 대부분의 업종들 좀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업종이 2%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IT 부품주도 1%대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반도체 장비주의 강세가 좀 시현이 되고 있습니다. MWC 개막과 함께 오늘 5G와 관련해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AP 시스템도 7%대 강세고요. 원익 IPS, 원익홀딩스까지 견조한 모습 확대되면서 양봉의 크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신한금융투자가 2분기부터 반도체 업황이 본격적으로 회복될 것이다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반도체 장비주들 비롯해서 디스플레이 관련주들도 견조한 모습 포착됩니다. 자, 남북 경협주는 하지만 오늘 좀 부진합니다. 좀 이미 선 반영됐다는 관측 때문일까요? 남북 경협주는 부진한 반면 재지 관련주가 오늘 거래량 급증하면서 강세 시현합니다. 현재 신대양 재지가 6%대 강세고요. 한창 재지도 5%대 상승 보여주고 있는데요. 펄프 가격 급락에 제주주가 오르는 모습입니다. 제지의 주요 원재료가 바로 펄프죠. 펄프 가격을 좀 살펴보시면요. 펄프 가격이 지난해 10월부터 급락을 하면서 올해도 고성장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에 오늘 제지 관련주의 상승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태양광 에너지 관련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전 세계 태양광 시장이 2차 구조조정 시기를 겪으면서 박스권 안에서 변동성이 좀 나타났는데요. 다시금 반등하면서 OCI가 5%대 강세, TCK, 웅진에너지까지 견조한 모습입니다. 중국 정부가 태양광 발전 보조금을 늘릴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인데요. 이 가운데 OCI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14일 저점을 딛고 반등하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OCI 수급도 보시면 오늘 외국계 매수가 유입되고 있고요. 최근에 계속적으로 외국인의 러브콜을 좀 받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관과 함께 더불어서 좀 외국인과 기관의 러브콜을 받으면서 OCI가 우상향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편의점주에도 최근에 수급이 긍정적인 모습인데요. 오늘 편의점 3사가 모두 빨간불 켜고 있고요. GS 리테일이 가장 큰 폭의 상승으로 양봉의 크기 확대됩니다. 특히 BJF 리테일도 견조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성장 회복 전망에 4일 연속으로 상승세를 타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개별 종목으로 현대위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장풍기차 1조 규모 자동차 부품 공급 계약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장 초반부터 해서 좀 거래량이 급증되면서 좀 관심을 받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윗꼬리가 좀 길게 생기면서 장중 고가 46,000원 대비해서는 상승 탄력 다소 둔화됐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8%대 강세 시현하면서 44,300원 터치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차마유텍도 오늘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관리 종목 해제 소식이 장 초반부터 좀 주목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현재 시초가 대비해서는 음봉으로 전환하면서 4%대 강세 24,200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 알아봤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투자 여러분 주말들 잘 보내셨습니까? 주말 가운데요.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셨죠? 계절은 속일 수가 없는 모양이다. 토요일도 날씨가 굉장히, 물론 미세먼지가 일부 있었습니다만은 토요일도 날씨가 굉장히 많이 풀렸는가 싶더니 어제도 완연히 봄 기운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벌써 남부지방에는 매화를 비롯한 꽃 소식들이 이제 점차적으로 북상을 해오고 있죠. 그러고 보니까 참 세월이 빠릅니다. 2019년을 시작한 지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번 주면은 2월이 끝나고 3월이 오죠. 여러분의 투자는 지금 현재까지 어떠십니까? 장이 한 10% 정도 반등을 했는데 그거보다 나으십니까? 아니면 남의 나라 얘기처럼 들리십니까? 현재 장이 어떤지 또 앞으로 다가오는 3월 장 어떻게 봐야 될지 두 분의 전문가와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제 오른쪽에 교보증권의 김형렬 리서치센터장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모시는 분입니다. KB증권의 김두원 이코노미스트를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회사를 옮기신 이후에 처음 오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김 센터장님. 네. 주말에 미국 시장에 또 좀 올랐고요. 또 트럼프가 이런저런 얘기를 또 했어요. 뭐 화웨이에 대한 스탠스도 좀 바뀌는 얘기도 나왔고 또 미중 협상에 대해서도 진일보한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상승세를 이어갔는데 우리 시장도 일단 그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시장은 뭐 지난 1월과 비교해서는 좀 속도감은 확실히 좀 떨어졌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고요. 하지만 지난 1월의 급등이 전혀 실체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평가 속에 계속 시장은 기대 심리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네. 물론 선진국 경제, 신흥국 경제 모두 상당한 하방 압력을 받고 있고 또 이와 연동된 글로벌 기업들의 실적 둔화 우려 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한 팩트인 것만은 분명히 맞습니다. 예. 하지만 이런 사안 등에 대해서 투자자 그리고 정책 당국이 전부 다 인지하고 있다는 점과 이런 변화된 투자 환경에 즉각적으로 정책 기조의 변화 가능성이 엿보인다라는 측면에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그런 우려를 상쇄시켜주고 있다는 거죠. 예. 결국 이제 3월을 맞이하는 현재 시장 국면은 현재 우리가 어느 위치에 서 있느냐 네. 그리고 이런 위치가 변할 가능성에 대해서 무슨 준비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단기 방향성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쪽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상승을 시작했던 코스피가 장중에 마이너스 권역으로도 가고 있고 지금도 말씀드리는 순간 마이너스 0.01%. 뭐 하락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만 상승세를 다 반납하는 그런 모습들도 나오고 있군요. 자, 김두원 이코노미스트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장세 상황에 대해서? 일단은 지난해 연말에 모든 증권사가 2019년을 조망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어두운 뷰를 냈었습니다. 저희 KB증권도 역시 거기에 동조했었고요. 그런데 그런 두 개의 리스크 요인이라고 했었던 미중 아니면 연준이 빠르게 리스크 요인이 제거되면서 실제로 연초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빠르게 올라왔던 측면이 있고요. 다만 최근에 여러 가지 흐름들을 보면 이미 가격에 많이 반영됐다라는 이벤트의 속성들을 어느 정도 저희가 염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승 추세는 글쎄요, 이전보다는 확실히 많아졌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조금 과했던 기대가 조정되는 국면도 맞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상승 추세는 이어질 가능성은 있으나 그 폭이나 속도에 대해서는 너무 큰 기대를 당분간 가지면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래서 조금 과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 가지씩 좀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수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20일까지 성적표가 나왔는데 안 좋아요. 물론 이제 조업일수가 0.5일 정도 작년 1월에 비해서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두 자릿수대 마이너스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반도체가 역시 걱정이다. 오늘 아침에도 반도체 역성장에 대해서 크게 다뤄졌던데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지금 수출 부진에 대한 부분은 분명한 팩트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기세 자체가 상반기까지 계속될 수 있는 우려가 좀 크다라는 점은 분명한 점인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런 금융시장과 우리 경제를 바라보는 시선 역시 아주 조금 어떤 장밋빛 전망보다는 어떤 잿빛 전망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점은 분명한 사실일 것 같은데요. 다행스러운 거는 이 같은 경제 심리 등을 반영해서 수출 둔화뿐만이 아니라 수익 감소 속도도 상당히 빨라지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고 이런 어떤 불황형 흑자가 유지되는 기간 동안에 시간을 버는 상황 속에 우리 기업
기업들이 어떤 대비를 할 수 있느냐를 체크해 두는 것도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듭니다. 네. 또 하나 생각해둬야 될 부분은 작년과 비교했을 때 현재 수출에 대한 부진에 대한 문제를 계속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도 한번 언급을 드렸었던 적이 있지만 너무 좋았었던 데와 비교한 현재 위치에 대한 부진을 가지고 이 뭔가 잘못된 상황이냐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겠느냐. 네. 과연 100점 맞던 학생이 95점 맞았다고 그래서 실패한 인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라는 점을 한번 지적한 적이 있는데요. 1월 수출을 포함해서 현재 2월 20일때까지에 대한 우리 수출이 작년과 비교해서 분명히 빠른 속도로 수축되고 있다는 네. 점은 분명한 사실인데 문제는 17년도와 비교를 해보니까 그렇게 아직 부진한 수준은 아닙니다. 예. 같은 기간 17년도 때와의 어떤 비교 등을 통해서 본다라면 소폭 성장세는 아직까지 유지되어 가고 있다는 점인데요. 결국 너무 좋았었던 것들에 대한 어떤 최대값에 대한 문제가 어떤 시장에서 우려 사안으로 제기가 되고 있지 어떤 모멘텀 측면에 있어서의 문제를 현재 제기하는 것이지 현재 전체 수량과 어떤 레벨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어떤 비관적인 해석이 조금 과한 측면들도 좀 있을 수 있다라 판단이 들기 때문에 네. 이런 우려를 또 시장이 빨리 반영을 하게 되고 나면 어떤 경제 측면에 있어서에 대한 우려에 대한 시선 등은 조금 그 충격은 지난 4분기 때와 비교하게 되면 조금은 약할 가능성에 대한 부분 등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경기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도 너무 이 금융시장에 대해서 악재나 반응을 너무 위축되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말씀하셨는데, 근데 미국이 작년에는 이 세계 성장률을 이끌어주고 미국 경기는 예상보다 더 좋은 성적표를 받아들였는데 지금 결국 우리 수출이 이렇게 기조적으로 줄어드는 상황에서 미국 경기가 꺾이는 모습이 나오면 어떻게 봐야 되냐 이 걱정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코노미스트 입장에서? 일단은 단어 선택이 조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미국 경기가 꺾였냐? 그 꺾인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분수령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난해 4분기가 단기 소순환에서 미국 경기의 정점 사이클로 저희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 경제가 지난해 4분기가 고점을 찍었다라고는 할 수 있겠죠. 다만 고점 이후의 급락세가 잠재 성장률 이하로 급격하게 내려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슬로우 다운이라고 저희는 2019년을 산정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세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계가 어둡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한국 수출의 대부분을 이끌고 있는 중국 수출이 계속해서 상반기 내내 역성장 압력이 높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글로벌 경기 흐름을 좌우할 수 있는 미국 경기가 추세적으로 급 하강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다소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닌 슬로우 다운, 즉 그전에 높았던 거에 대해서 원래 자리로 찾아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될 것 같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미국 경기가 우리 김두원 이코노미스트 얘기대로 급 하강은 아니고 슬로우 다운, 조금 더 표현을 적극적으로 하면 소프트 랜딩 한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들을 보이나 연준 특별히.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연준의 반응이 굉장히 시장 친화적으로 나와 줄 거라는 기대가 1월 초반부터 지금까지의 장세를 맞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든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보다도 더 빨리 경기가 하강한다든지 아니면 반대로 연준의 대응이 그닥 그런 거였나? 이런 회의가 들면 장은 다시 빠지겠죠. 연준의 스탠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연준 스탠스가 너무 빨리 변해버리는 것을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맞지 않냐고 보고요. 그만큼 정책 당국의 즉각적인 대응이 있어야만 할 정도의 어떤 문제를 현재 경제가 품고 있느냐라는 측면은 조금 반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못 느끼겠지만 최근 여러 심리 지표 등이 이미 많이 무너졌고 지난 1월 소매 매출을 포함한 각종 소비 지표 등이 먼저 선제적으로 지금 악화되고 있는 상황을 현재 미국 지표들 중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와는 대조적으로 제조업 지표들, 특히 가동률이라든지 또 고용 지표 등과 관련돼 있어서는 아직까지 별 문제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런 시장에 긍정적 지표가 등장을 하게 될 때 연준 스탠스가 조금 모호해진다라는
상황을 또 이제 투자자들이 직면을 하게 될 텐데 이때는 이제 마치 조금 실망감을 투자자들이 느낄 수도 있겠죠. 예. 우리가 기대했었던 여러 정책 지원을 기대하는 것이 조금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현상에 대한 반응 속에서 주가가 너무 또 앞서간 거 아니야라는 분위기가 분명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과정 자체를 조금 시간을 늘어뜨려 놓고 볼 때 예. 우리가 마주하게 될 경기 침체가 그렇게 빨리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재확인시켜 줄 수 있는 측면인 만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우려를 덜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 김영권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가 지난 1월 수출을 보면은 미국 쪽에 예. 있어서의 문제는 없었거든요. 오히려 중국 수출이 전년비 한 19%, 한 20% 가까이 맞아요. 급감하면서 예. 오히려 우리 수출 감소에 미국보다는 중국의 영향이 큰 것이 예. 아니냐라는 것이 예. 조금 우려되는 측면 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번 좀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예.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수출을 담당하는 데 있어서 가장 뭐 우려 섞인 부분인 건 합니다. 하지만 조금 시차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수출의 거의 한 25%가 중국향이고요. 그 중국향의 예. 80%는 중간재 성향을 띠고 있기 때문에 결국 중국의 가공무역 수출이 어떻게 되냐에 예. 따라서 한국 수출이 향후 향방을 저희가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중국 수출이 생각보다 12월 달에는 전년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가 1월 달에는 모든 예상을 뒤엎고 플러스 증가를 했었습니다. 중국의 수출이.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월 달 중국 수출을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저희가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설 연휴처럼 중국은 춘절 효과 때문에 서로 간의 시차가 조금 발생했었다라는 측면에서 중국 수출은 지난해 7월 달부터 부각된 관세에 대한 부담이 시차를 갖고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게 첫 번째 요인이고요. 두 번째 요인은 글로벌리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중국의 수출 물량을 조금 억누르고 있습니다. 즉, 이 두 개의 채널이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한 한국 수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반기 내에는 다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3월로 뭐 기대를 합니다마는 미중 정상회담이 회동을 통해서 지난주에 뭐 MOU 얘기도 나오고 했습니다만 어떻게든 간에 이 지금 진행 중인 무역 협상을 타결해내고 그 다음에 뭔가 다른 이제 스케줄을 가지지 않겠냐 그런 기대가 있는데 금융시장이 사실 그 아무것도 결정돼 있기 전에 반응했다라는 거는 금융시장 내에서는 그 기대와 전망이 일단은 전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그 기대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아까 이제 그 김 센터장님께서 질문하시기 전에 드린 질문이라는 게 연준의 스탠스가 어떤 경기의 어떤 하락 속도나 정도보다는 더 강하게 임팩트를 시장에 줬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반등 장세가 마련이 돼 있다 하는데 제롬 파월 의장이 이번에 또 마이크를 잡는단 말이에요. 이번 주에 의회에 가서 얘기를 하게 돼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걸 뭐 이코노미스트한테 어떻게 될 것 같냐고 질문하기는 좀 그렇지만 쭉 연준의 스탠스와 제롬 파월의 코멘트를 쭉 그 듣고 분석해 오신 입장에서 어떤 스탠스들이 예상이 됩니까 앞으로? 일단은 연준이 참 신축적으로 변했다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신축적인 대응이라는 것은 시장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요소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하지만 지금처럼 여러 국가들의 선행 지표들이 엇갈릴 때는 오히려 연준 자체적으로 중심을 조금 잡을 필요가 있는데요. 네. 이번 양원 연설에서 파월 의장이 그런 부분을 좀 더 부각시킬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연초였죠. 그러니까 1월 FOMC에서는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제적 가이던스 문구를 삭제하면서까지 상당히 도비시하게, 즉 비둘기적으로 전환하는 태세를 보였다가 한 일주일 전에 있었던 1월 FOMC 의사록을 쭉 열고 봤더니 연준 내부에서 시장이 생각했던 만큼 그렇게 도비시하진 않다라는 것들이 요소 저희가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일례로 금리 통화정책 향방에 대해서도 모든 연준 위원들이 금리 동결 혹은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물가의 스탠스 아니면 경기의 플로우를 보고서 향후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인상할 가능성도 저희 남겨두는 듯한 의사록들이 포착됐습니다. 그런 부분은 무엇이냐면 결국 시장 참가자들로 하여금 조금 연준의 스탠스를 너무 자기식대로 과하게 도비시하게 해석했다는 네. 부분이 나타날 수 있었을 것 같고요.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 연준이 미국 경기를 어떻게 보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겁니다. 결국 그런 부분이 흔들리지 않다면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의 상승 추세, 즉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파월 의장의 의회 연설에서는 새로운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기보다는 이전에 조금 불안했던 아니면 시장에 혼선이 생겼던 부분을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즉 미국 경기는 우리 여전히 스테이트먼트에 나왔던 것처럼 솔리드, 즉 견고하게 보고 있다는 측면을 부각시킬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솔리드한 미국 경제에 대해서 다시 컨펌을 해준다라는 건 금융시장에 너무 과도한 우리로부터의 시혜를 기대하지 말아라. 이런 메시지가 전달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지금 모든 관심사가,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의 관심사가 거기에 가 있지 않고 27일 날, 28일 날 하노이에 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의외의 한 방을 맞는 거 아닌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왜냐하면 지금까지 사실은 1월 4일입니까? 벤 버난키와 자넷 옐런 앞에서 인내심을 발휘하겠다는 그 한마디가, 물론 이제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그 한마디가 이 반등 양세에 기폭제가 됐다면 이번에 의회에서 정말 원론적인 얘기를 했을 때 시장의 반응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걱정이 좀 됩니다. 네, 어떻게 우선은 현재 미국 주식을 기준해서 볼 때도 예. 우선 지난 4분기 급락에 대한 되돌림 성격의 예. 의미가 분명히 있었었고, 또 이 과정에 아직 미국 기업들에 대한 어떤 실적 둔화가 감지되지 않았었던 점들도 도움을 주기는 했었습니다. 예. 문제는 이런 적정 가치에 대한 어떤 되돌림 과정 속에 현재 어떤 정책 기조 변화 등에 대한 기대가 충분히 반영되었었던 측면들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기대를 이제 꺼트리게 되는 변화로 환경 자체가 바뀌어버리게 되면은 예. 말 그대로 이제 엄격한 기준에 따른 가치 평가가 다시금 이루어질 수밖에는 없다라는 거겠죠. 예. 이는 다시 말해서 이제 1분기 결산을 앞두고 있는 마당에 어떤 1분기까지의 어떤 미국 경제의 상황이라든지 또 어떤 영업 환경, 또 기업들의 실적 변화 등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여지 등이 있다는 점입니다. 뭐 예. 생각보다 실적이 나쁘지 않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주가가 올랐구나라는 평가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만에 하나 예상과 달리 좀 실적이 부진한 경우로 바뀌게 될 경우에는 최근 주가에 대한 어떤 회복 수순을 우리가 고려해서 봤을 때 상당히 또 엄격하고 잔인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여지도 생긴다는 네. 점이거든요. 결국 이것이 올해 3월과 4월의 시장 환경에 하나의 투자 판단이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 등도 이번 의회 연설 내용에서 가늠해 볼 수 있는 측면이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사실 연준이 가장 그 어떤 시장에 주는 메시지 중에 객관적으로 그리고 시대를 초월해서 그 공감을 받는 딱 한마디를 골라내라고 하면 저는 데이터 디펜던트입니다. 뭐 이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그 데이터라는 게 사실은 경제 지표를 얘기하는 건데 요즘 들어서 보면 그 데이터가 주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가가 많이 오르면 쿨다운 시키는 역할을 하고 주가가 많이 빠지면 다시 좀 이렇게 올리는 그런 코멘트들이 나와서 물론 그 데이터 중에 주가가 들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주가를 많이 보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는 연준이 주가의 급락을 그냥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구나라는 생각은 사뭇 좀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중국 얘기를 좀 해볼게요. 중국에 대한 수출이 많이 줄었다 이런 얘기도 우리가 나눴습니다만 그만큼 중국 경기가 좀 안 좋아지고 있고 금융 시스템도 좀 불안해지고 있다. 근데 중국 정부는 그것을 용인하지 않고 무언가 경기를 살리려는 노력을 할 것이다. 이런 기대도 있는 것 같고 또 연초 들어서 중국 주식도 상당히 리바운드 했어요. 우리 시장 혹은 그 이상으로 리바운드를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런 어떤 중국 정부의 노력들이 영원히 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당분간은 좀 통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일단은 시계를 좀 좁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보는 시계가 향후 내년을 예. 넘어간다 그러면 뭐 그렇게 큰 자신은 없고요. 다만 올해만 시계를 똑 잘라놓고 놓고 보면 경기 펀더멘털은 지난해 3분기부터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쯤을 되면 거의 한 6개월, 2분기 연속 하락세가 이어지는 거고요. 그런데 가격 변수들은 반응을 하고 있죠. 그 가장 코어, 핵심에 있는 것은 중국 정부의 부양책입니다. 네. 인민은행도 더불어서 통화 완화 정책을 펴고 있고요. 자, 이젠 시차가 문제입니다. 과연 이 정책적인 효과가 언제 중국의 실물 경기에 바닥을 잡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것인가. 저희가 봤을 때는 되게 조심스러운데요. 한
2분기 말쯤에는 중국 경제의 실물 지표들이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질 수 있는 그런 형국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예. 일단은 재정 효과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처음에 투입되는 규모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보수적으로 저희가 접근을 했는데요. 지난해 중국 정부가 얘기했었던 여러 가지 1.3조 위안의 세제 개편안과 인프라 예. 투자 1.3조 위안, 즉 2.6조 위안이 투입됐을 때 중국의 GDP 그로스가 어느 정도 오를 수 있겠느냐. 저희는 한 0.35%포인트의 상승 효과가 있다라는 자체 분석이 좀 나왔고요. 예. 이 상승분보다도 좀 더 유의미한 점이 뭐냐면 시기입니다. 과연 언제까지 이 성장세가 이어질 수 있을까? 과거 굵직굵직한 2008년 아니면 2014년 두 번의 위기를 돌파했었던 중국 재정정책 효과를 감안해 봤을 때 정책 효과가 중국의 실물 지표를 어느 정도 끌어올릴 수 있는 그 시차는 한 3분기 정도로 예. 저희가 산정하고 있습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이번 재정정책 효과, 즉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았던 규모를 감안했을 때 중국의 GDP 그로스가 0.35%포인트 상승할 요인이 있고요. 그 상승 추세는 2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2분기, 3분기, 4분기, 즉 연말까지는 이어질 수 있다. 라는 기본적인 모델을 깔고 있습니다. 예. 사실 중국 경제를 보는 시각이 어쨌든 성장률은 둔화되거나 하락한다. 그러나 그 속도가 문제일 것이다라고 저희들이 쭉 몇 년 동안 뭐 그게 또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간헐적으로는 예를 들면 분기별로라든지 성장률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지표들이 개선되는 효과들이 우리 김두원 이코노미스트 전망에 따르면 2분기 말, 3분기 뭐 요 정도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네, 저희는 2분기 말쯤에는 중국의 실물 지표들이 바닥을 네. 다질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습니다. 화면에 중화권 지수라든지 환율, 달러 위안 환율 같은 걸 한 번 더 띄워주시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요. 보시죠. 상해종합주가지수 이게 오늘 시장입니다. 2.49%가 올랐고요. 선전성분지수 최근 들어서 선전성분지수에 상해종합주가지수를 비트하는 날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저쪽이 이제 IT 쪽이 많다는 얘기 그렇죠. 아닙니까? 3%가 넘고 홍콩항생은 전혀 다른 국면인데 0.12% 굉장히 좋군요. 우리 시장보다 몇 배 이상 상승폭이 좋은데 제가 아까 얼핏 보니까 달러 위안 환율이 6.67 이렇게 봤습니다. 6.75원을 깨고 내려가는 상황이죠. 저것도 역시 어떻게 보면 중국에 대한 투자 판단할 때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미국 시장이나 우리 시장에도 굉장히 상징적인 숫자인데 어쨌든 6.7 위안, 달러당 6.7 위안을 강하게 깨고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는 것도 위험 자산에 대한 어떤 태도를 보여주는 거 아닌가. 또 중국 시장에 대한 외부 투자자들의 어떤 태도를 보여준다고 보시는데 대체로 어떻게 보십니까? 중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많고 사실 카본카피예요. 중국 시장하고 오늘은 많이 다릅니다만 연초, 연말 뭐 다 똑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중국 금융시장에 대해서. 네, 우선 지난해까지 중국 증시에 대한 어떤 부진에 여러 의미를 담고 있었다라는 예.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로는 역시 위안화 약세와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중국 주식시장에도 어느 정도는 투영이 되어 왔었다는 예. 거죠. 하지만 지난 수년 동안 중국 증시에 대한 여러 어려움 중에는 이런 경기에 대한 다소 좀 우려 섞인 시각이 반영되었었던 측면들도 있지만 네. 중국 정부의 자산 시장에 대한 태도도 직간접적으로는 영향을 주었었다고 예.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부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 속에 부동산 시장과 주식 시장 등에 대한 여러 부양 의지보다는 어떤 시장 논리대로 방치하겠다라는 성향 등이 조금 짙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예. 하지만 이제 지난 하반기부터 점진적으로 중국 정부가 다시금 유동성을 풀기 시작하는 모습에서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것은 예. 자산 시장에 어떤 역버블이 생기게 되는 것을 조금 방지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예. 그렇지 않아도 중국 경제에 대한 전망이 어두워지고 있는 가운데 버블이 가져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순기능, 버블의 순기능이라는 것은 결국 금융시장의 어떤 그 시중 자본이 유통되게 함으로써 어떤 기업 측면 그리고 가계 측면에 여러 가지 활동 영역과 그렇죠. 능력이 예. 능력을 배가시켜줄 수 있는 긍정적 요인을 분명히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 결국 연초 이후에
이런 중국 증시에 대한 어떤 회복은 중국 정부의 여러 정책 스탠스에 대한 변화가 이제는 중국 주식이 오른다라고 해서 바로 시장에 대해서 개입을 하거나 뭔가 문제를 삼지 않겠구나라는 부분 등이 투자자들에게는 어느 정도 전달되지 않았느냐는 판단이 듭니다. 이런 요지에서 생각해서 본다라면 단순히 어떤 경제 지표와 실적 논리에서 중국 증시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정책 논리와 유동성에 대한 논리에서 바라보는 부분이 향후 어떤 중국 증시 향방을 가늠하는데 좀 더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렇긴 한 것 같아요. 중국 정부가 꾸준히 작년 하반기에도 중국 금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또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조치들을 꾸준히 내고 있는데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은 워낙 중국 증시에 호되게 한번 당해놓으니까 그렇죠. 중국 정부의 어떤 그 정책은 별로 약발이 없을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확증 편향 같은 것들이 좀 있는데 두 분 시각은 좀 다르시군요. 그런 듯 해서 보인다 하더라도 김도원 이코노미스트 같은 경우에 그런 것들이 중국 경기를 일단 바닥을 다지는 역할들을 할 것이고 그게 2분기 말이고 또 김영렬 리서치 센터장께서도 금융시장에 대한 접근도 중국 정부의 스탠스의 변화 뭐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까지는 시차를 두지만 약발이 먹힐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오늘 중화권 지수를 보시는 여러분들의 시각에도 다 담겨져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김도원 의원. 미중 합의 얘기를 조금 걸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양국 간에 뭐 여러 가지 이제 관세라든지 또 지적재산권 또 무슨 금융시장 개방 이슈가 있으나 지금 아주 표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는 이 하웨이에 대한 거잖아요. 하웨이의 창업자의 딸을 캐나다에서 물론 캐나다 공권력이 하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체포를 하고 뭐 이런 소동도 했고 그것 때문에 중국 사람들의 감정도 굉장히 안 좋아지고 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유럽의 여러 나라들한테 화해의 물건 쓰면은 우리랑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뉴질랜드도 또 영국도 이 단일 대우가 잘 안 생기고 있어서 그런지 트럼프 대통령의 스탠스가 조금 변화하는 모습이 나왔단 말이에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일단은 뭐 미중 무역 합의 예. 중국의 글로벌 밸류 체인상을 감안해 봤을 때 전 세계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닿지 않는 부분에까지 화해의 장악력이 넓어진 건 사실이고요. 다만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번 MOU 각서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지재권의 강화 아니면 서비스 또한 기술 도용의 방지 이 부분이 결국 중간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화해, 즉 이 부분이 걸고 넘어지기 때문에 첨예한 갈등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대응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3월 정상회담까지는 지금의 MOU, 즉 양해각서의 최종안의 도출 시기가 연장되는 것이다. 즉 우리의 기대처럼 3월 2일 날 딱 해서 MOU의 최종판이 나오는 게 아니고 정상회담까지는 이 부분이 계속해서 시장에서 거론될 가능성이 높고요. 따라서 그때 미국 정부가 관세를 유예할지 다시 한번 아니면
인하를 할지 아니면 정말 처음에 예고했던 것처럼 추가 관세를 부과할지에 따라서 시장의 모든 향방이 좀 달라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 이후에 긍정적인 합의에 대한 기대가 좀 더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3월 이후 좀 더 다시 한번 협상의 진전을 위해서 관세는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유예될 가능성도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나온 이슈 중에 MOU 얘기가 나오면서 MOU 상에 위안화 달러 환율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는 확실치 않지만 환율에 대한 화제가 MOU 상에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전해졌잖아요. 그러고 나서 지금 달러 위안 환율이 6.7 이하로 떨어지는 걸 보면서 85년도에 프라자 합의라고 하잖아요. 네. 미국이 일본, 뭐 일본만 한 건 아니죠. 독일한테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일본의 강엔이죠. 엔다카죠. 이제 엔화를 절상을 시켜가지고 일본 산업의 경쟁력을 축소시키고 2위 국가로서 도태시켜버리는 그런 게 재판이 나오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지난주 후반에 있었단 말이에요. 네네네. 근데 위안화가 또 강세예요. 네네. 어떻게 봐야 돼요? 조금 과장된 해석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위안화 가치에 대한 변동은 그런 기대 심리를 갖고 있는 외환 플레이어들 사이에서는 충분히 어떤 대응 전략을 할 수 있는 결과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여러 양측 합의 과정에서 뭔가 구체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느냐인데 지난해 뭐 북미 회담 과정에서도 뭐 한반도 비핵화라는 어떤 굵직한 어떤 주장 명제에 대해서 양측이 합의를 해왔었지만 여기에 도달하는 과정에 뭔가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부족한 점이 많았었거든요. 결국은 이번 미중 무역 협상 과정에서도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원칙적으로는 양국 간 무역 균형 상태를 이뤄내야 된다라는 어느 정도의 어떤 합의를 이끌게 되고 문제는 합의의 이런 균형 상태에 도달하는 데까지 몇 년이 걸릴지 어떻게 진행을 할지에 대한 부분 등은 조금 어떤 구체적으로 표현할 확률은 그렇게 크지는 않다는 점이겠죠. 만약 그런 결과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실망을 하게 된다면 조금 다시 또 시장의 변동성이 나타날 수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하지만 현재 시장의 분위기는 뭐 그 정도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반응이 나올 여지가 조금 더 크기 때문에 그 양측 간의 어떤 합의 과정에서 나오게 되는 결과는 그렇게 영향력을 주지는 조금 않을 것 같고요. 하지만 내심 조금 걱정되는 것은 자꾸 이제 뭔가 연장되거나 뭔가 미루는 모습들. 사실 이런 사안 등은 또 투자자들이 또 가장 싫어하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인기 있는 드라마도 연장 방송하게 되면 그 인기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시즌 2는 항상 인기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너무 관심을 느려뜨리게 되는 변화를 보이게 되면 오히려 투자자들은 거기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가능성이 오히려 더 크지 않겠다라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불확실성의 연장이라고 봐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 안 짚을 수가 없는 이슈가 있어서 두 분께도 좀 의견을 여쭤보죠. 27일 날 이미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열차를 타고 왔어요. 60시간 동안 기차를 탄다고 하는데 그것도 참 특이한 것 같아요. 비행기로 하면 3시간이면 갈 거리인데. 그래서 지금 아마 중국 남부 쪽 정도를 지나가고 있지 않냐. 내일 아침이면 하노이 인근까지 이제 들어간다, 이런 얘기인데 어떻습니까? 작년 6월 12일에 재판입니까? 아니면 그거보다는 확실히 진일보된 결과가 나올 거로 보세요? 꽤 오래 묵혀졌던 역사의 굴레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해소되기에는 저희의 기대가 조금 과한 것 같습니다. 다만 조금씩의 변화가 있죠. 미세 변화입니다. 그런 부분을 잘 캐치해야지 향후 향방에 대해서 저희가 가늠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할 수 있는 건데요. 보면 이렇습니다. 미국의 태도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All of nothing, 즉 전부 아니면 아니다라는 측면이 아니고 이제는 단계적인, 즉 천천히 가기 위한 준비된 자세가 최근의 미세 조정의 가장 큰 핵심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선언에서 글쎄요, 그 시장이 놀랄만한 서프라이즈한 뭔가 나온다면 좋겠지만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단계적 비핵화 더하기 미국 측에서 단계적 제재 완화 정도가 조금 가닥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글쎄요, 뭐 이게 뭐 얼만큼 비중 있게 그 성명문에 답힐지 모르겠는데 지금 김도원 이코노미스트 전망은 비핵화에 대한 스케줄은 단계적으로 가는 걸 미국이 용인해주고 그러고 나서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는 일부 풀어줄 것이다 이런 건데 그럼 미국이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들도 있어요. 김 센터장님 어떻게 보시죠? 뭐 이번 이 회담 과정에서 이 한국과 그리고 이제 북한의 역할에 대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볼 때인 것 같은데요. 우선 양측의 첫 만남에 있어서의 가장 크게 역할을 기여한 것은 분명히 우리였죠. 한국이 거기에 대해서 가장 기여한 바가 크다라고 생각이 들고 문제는 앞으로 미국과 북한 간의 여러 협상 과정에서 어떤 연결고리를 만들어주게 되는 사안 등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을 전혀 무시할 수가 없게 되는데 이번 기차를 통해서 이제 베트남에 방문하게 되는 이 사안들도 갖는 의미가 상당히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중국 전역을 거쳐가면서 베트남에 도착을 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 중국 입장으로서는 이 북한 이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상당한 배려를 해줬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방문하게 되는 과정에서 얻게 되는 어떤 지도자로서에 대한 지위라든지 아니면 여러 홍보 효과와 관련된 것이 상당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 사안에서는 그 다음의 모습은 결국 미국과 중국 간의 협상 테이블에 앉기 위해서 북한이 기여해야 될 역할이 분명히 커져 있다는 측면이겠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이번 북미 회담에 대한 어떤 사안 등은 생각보다는 조금 더 많이 진행된 어떤 결과를 꺼내들 수 있는 개연성이 있고 그 과정에서 미국이 꺼내들 수 있는 것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분적인 경제 제재에 대한 어떤 유예나 해제 관련된 카드 등이 분명히 나올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 과정에 과연 이제 한국과 중국은 또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인가라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고 특히나 이번에 회담이 열리게 되는 것이 베트남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이 베트남의 경우에는 과거 개혁 개방을 선언했었을 때 중국에게 손을 벌렸었지만 외면당했었던 나라였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이제 미국에게 어떤 관계 개선과 그 이후에 개혁 개방을 추진해 나가면서 국제 표준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투자 유치로 인해 성공했었던 경제 모델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베트남이거든요. 바로 86년에 등장했었던 도이모이 정책이 현재 베트남 경제를 발전시키게 된 어떤 주요한 근간이 되고 있는데 바로 그런 나라에서 지금 북한과 미국 간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는 다시 말해서 과연 북한이 향후 개혁 개방과 경제 성장 모형을 채택을 하게 된다면 누구를 따를 것인가를 또 한 번 가늠해 볼 수 있는 사안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물론 엄청난 어떤 결과가 나온다라고까지 생각은 하지는 않지만 분명히 조금 더 진척된 어떤 양측 간의 합의가 있을 수 있겠다는 어떤 기대를 가져보는 것은 절대로 나쁜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사실 거의 3일에 걸쳐서 가는 거 아닙니까? 60시간이면. 근데 그게 보니까 뭐 텐진서부터 쭉 해서 밑에 경제발전을 시작했던 예전에 등소평이 남순강화라고 하잖아요. 그 동네까지 기차를 타고 가서 베트남 도이모이 정책의 핵심으로 딱 들어간다라는 거는 상당히 상위성 있다. 중국 입장으로는 한번 보라는 거죠. 우리의 경제 성장 모형을 채택했을 때 나라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이제 보라는 거고 이제 실질적으로 3일간의 어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만남 과정에서는 또 이제 미국은 어떤 얘기를 해줄 수 있는지 이제 그런 사안 등을 할 수 있는데 상당히 중요한 회담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김도원 위원께 우리 경제에 대한 이코노미스트시니까 우리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뭐 굉장히 전망도 안 좋고 수출 얘기도 나왔습니다만은 최근에 정부의 스탠스가 좀 바뀐다는 얘기 있잖아요. 뭐 예타 면제도 있었고 또 뭐 기업들도 자주 만나고 뭐 그런 얘기. 근데 지난주에 그러다 뭐 좀 분위기가 좀 좋아지나 했더니 1월달 성적표가 그냥 너무너무 안 좋게 나왔어요. 이 양극화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오히려 더 정부 입장에서는 뭔가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또 일자리를 창출하는 노력들을 홍남기 부총리가 또 기자들한테 그랬더라고요. 뭐 이 보완할 점은 보완하고 또 계속 강화해야 될 건 강화하겠다는 원론적인 얘기죠. 어쨌든 보완 쪽에 좀 방점이 있는 거 아니냐. 소득주도 성장 일변도의 정책은 이제 안 통한다라는 어떤 그런 자각을 한 거 아니냐. 그런 해석들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경제가 계속해서 안 좋아지는 거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정부 스탠스에 대한 시각이 달라지는 것 같고요. 다만 더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말씀하신 것들은 가장 키 지표 아니면 키 데이터 중에 하나가 소득의 양극화가 확대됐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저를 보면 소득
최저임금의 인상분에 대해서 최하위 부분들의 소득이 좀 더 감소됐다는 측면이 크다라는 부분이 조금 적신호다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애석하게도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다양한 카드들이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의 유기적인 활동은 기업이 하는 거고요. 애석하게지만 그런 기업들의 대부분 익스포저 자체가 해외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따라서 글로벌 경기의 상황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한국 경제의 향방이 달라진다는데 좀 더 무게를 둘 필요가 있고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정부가 지난해와 다른 스탠스의 전환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최근에 들어서는 오히려 긍정적인 부분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의 앞으로의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우리가 중점되어야 되는 부분은 안보다는 바뀌다라는 점을 조금 말씀드립니다. 대회에 대한 경쟁력 같은 거. 김 사장님께도 의견 한번 여쭤볼까요? 우선은 시장에서 나오는 현 정부에 대한 어떤 정책 기조는 상당히 진보적인 정책이지 않습니까? 예. 어떤 양극화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이제 가계 중심의 소득 중심 경제 성장을 이뤄내야 된다라는 상당히 진보적인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문제는 현재 나오게 되는 어떤 거시경제표에 대한 변화에 따른 대응은 상당히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즉각적으로 뭔가 결실을 보여주기 위한 것에 급급한 어떤 정책 카드를 꺼내야 된다는 것은 조금 잘못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오히려 시장 참여자들에게는 현재 진보적인 정책에 대한 결실이 언제쯤 또 그 결과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자꾸 알리는 자세가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경제를 살리는 것이 정부의 정책만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죠. 네. 가계 경제 활동이나 기업의 경제 활동도 살펴봐서 이들 경제 활동에 문제가 되는 것들을 제거해 주는 것 역시 정책 당국의 몫입니다. 예. 결국 기업이 고용을 잘할 수 있도록 투자를 하는데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적 보완 카드를 꺼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우리 경제가 받게 되는 하방 위험을 제거시켜 줄 수가 있게 되는데 단지 고용률이 조금 부진하거나 좀 소비가 위축됐다라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급급하게 내놓게 되는 정책은 과거 오히려. 보수 정부에서 써먹던 해왔던 어떤 단기 속성식 정책에 대한 성격이 좀 더 짙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 전환 자체가 조금 더 필요한 때가 되지 않을까라고 글쎄요. 봅니다. 그런 언급은 좀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작년에도 그랬잖아요. 내년 초면 좋아진다. 네, 그렇죠. 이번에도 보니까 올해 하반기면 좋아진다. 물론 근거가 있겠죠. 데이터를 보고 하는 걸 텐데. 근데 이제 그게 잘 안 맞아 돌아갔을 때 국민들은 신뢰를 그만큼 덜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대한 그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뭐 이런 것들은 좋은데 그냥 막연하게 뭐 올해 말이면 좋아진다, 내년 초면 좋아진다 이런 것들은 별로 국민들한테 별로 심리를 개선시키는데도 별로 도움이 안 되고 그리고 그게 대외 변수든 대내 변수든 간에 안 맞아 떨어졌을 때 어떤 신뢰도의 저하 이런 것들도 있어서 그런 언급은 조금 이제는 좀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은 해봤습니다만 좀 미시적인 문제를 하나만 좀 짚어보겠습니다. MSCI 중국 A주 비중 조절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사실 이 같은 우려는 지난해도 계속 되어 왔었던 부분이고 문제는 중국 비중을 더 확대하는 것에 대한 우려 등을 현재 시장에서는 많이 의식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물론 이 같은 어떤 구조적 문제를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장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지게 된다면 단기적 수급 부담이 분명히 커질 수 있고 특히 시총 상위주에 대한 투자 심리는 위축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올 한 해 신흥국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서 봤을 때 어떤 성장에 대한 어떤 투자가 이루어지기보다는 안전성을 먼저 고려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결국 각 나라별 현재 경제 수준과 어떤 외환을 포함한 여러 가지 위기 관리 능력 등 여러 가지 부도 측정 지표 등을 고려해서 투자 우선순위가 결정된다는 점을 고려해서 본다면은 한국을 배제하고 더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에서 투자하는 것이 올바른 투자다라는 해석이 나오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수급적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라는 쪽으로 생각해 두시는 것이 좀 더 마음 편할 것 같습니다. 김도원 위원이 보시기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경기 펀더멘탈에 관련하거나 기업들 실적에 관련해서 이제 2월 말이니까 1분기 혹은 상반기까지 좀 조심조심 보셔야 될
이슈가 있다면 뭘 꼽으시겠어요? 일단은 뭐 매크로 보는 입장에서 뭐 이런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가장 큰 고민은 미중보다는 연준인 것 같습니다. 아, 미중 관계보다는 연준이다. 네, 연준의 스탠스에 따라서 유동성의 흐름이 크게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과연 연준이 어떤 스탠스로 이끌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조심스럽게나마 조금 가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경제가 지난해 4분기가 정점이었다는 팩트를 감안해 봤을 때 향후 슬로우 다운은 저희가 상수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연준이 통화 정책을 변화하는 데 있어서 어떤 데이터 디펜던시 측면에서 지표를 유념히 볼까라고 하면 물가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연준의 주로 통화 정책에 쓰인다고 저희가 알고 있는 개인 소비 지출 물가죠. PC 물가, 또한 핵심 PC 디플레이터 물가, 이 물가의 향방에 따라서 연준이 어떤 통화 정책을 펼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연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지난 1월 FOMC 의사록에서 향후 물가 수준이 우리의 목표 수준보다 낮아진다면 그러면 향후 금리는 다시 한번 인하하거나 완화적인 스탠스를 펼 수 있고 다만 물가 수준이 저희 목표 수준보다 이상으로 올라가든지 경기가 개선된다면 그때 가서 금리를 올리는 것이 왜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예. 지금부터 모든 걸 통틀어서 봤을 때 미국의 물가 지표를 저희가 조금 유념해 보면서 연준 더 나아가서 유동성과 연결시킬 수 있을 실마리를 조금 잡을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이럴 때는 연준의 스탠스, 그중에서도 연준 의사결정자들이 가장 민감하게 보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한 데이터 이런 것들을 더 열심히 봐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이런 것들을 트럼프가 다 꿰차고 있었던 것 같아요. 유가도 빠뜨리고 이 물가 안 올리게. 왜냐하면 임금 이 법인세들 감면해줘서 보너스도 주고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압력이 있을 거니까 유가라도 낮춰가지고 물가를 잡아야 된다. 그래야 연준이 금리 안 올릴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지 않나 이런 생각도 그렇네요. 들어요. 그런 걸 다 조종할 수 있다면. 물론 이제 트럼프가 생각했는지 트럼프 참모들이 생각한 건지 우연의 일치인지는 나중에 이제 역사가 기록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까지 이렇게 쭉 판세를 보면은 그런 것들도 다 고려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분과 토론을 대충 마무리하면서요. 김영렬 센터장 그리고 김도원 의원께 한 줄 평을 들으면서 5분 순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네. 김 센터장께 드리죠. 저는 3월 전망 자료에 대한 타이틀인데요. 주식시장에서 존재하는 인력과 청력에 대한 힘의 측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력은 우리가 당기는 힘을 말하고 청력은 밀어내는 힘을 말하게 되는데요. 그동안에는 외국인 수급에 의존한 어떤 밀어내는 힘이 현재의 지수 위치까지 돌려놨고 예. 여기에는 적정 가치로 다시금 회복하겠다라는 인력까지도 가세를 해왔었습니다. 네. 하지만 현재 지수 수준이 서서히 우리 페어밸류에 어느 정도 수렴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게 되면 예. 힘의 밸런스가 조금씩 안 맞아가고 있다는 점이죠. 결국은 점진적으로는 이제 호재는 아직까지 시장에 상존하고 있다는 점을 기대해 볼 수는 있겠지만 조금씩은 위기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기억해 두시면서 3월을 맞이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조금은 더 조심스럽게 가자는 말씀이시고요. 김도원 의원. 네, 오늘 제가 준비했던 멘트는 예. 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디로가 좀 중요한 시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해 연말 많은 부분들이 어두웠었죠. 하지만 생각보다 빠른 가격 변수들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많이 조급해하시고 또한 두려운 분들도 많습니다. 지난해처럼 혹시 못 잡는 게 아닐까라는 두려움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속도보다는 방향성인 것 같습니다. 언제보다는 어디로가 중요한 시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자주 나와서 방향타를 잘 잡아주십시오. 아유, 감사합니다. 자, 교보증권의 김형렬 리서치센터장 그리고 KB증권의 김도원 이코노미스트와 장세 상황에 영향을 미칠 만한 여러 가지 변수들에 대해서 두 분의 시각을 여러분께 들려드렸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 이번 주는 여러 가지로 빅 이벤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이 상하 양원에 가서 연설을 하고요. 또 이어서 북미 정상회담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립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3.1절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3월 달이라는 게 사실 절기상으로는 이 계절적으로는 세 번째 달입니다만 어떻게 보면 봄이라는 측면에서는 절기상으로는 시작하는 달일 수도 있는데 2월 한 주간 마지막 한 주간 여러분 잘 마무리하시고요.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위해서
3월은 정말로 여러분들의 결과가 나오는 그런 달이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월요일에 보내드린 증시라인은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도 증시라인은 여러분들과 함께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고맙습니다.